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 시간은 민사특별법 파트 4고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법을 총 5개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시험에 나올 그 비중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민사특별법은 15%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법은 5개고 문제는 6문제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5개 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5개 법 중에 1개 법에서 2문제 나오겠죠. 작년도 2014년도는 부동산 실권리자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맨 뒤에 조금 있는 거 있죠. 거기서 2문제가 나왔고요. 다른 법들은 한 문제씩. 재작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가 나오고 다른 데서 뭐죠?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법에 임대차 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많이 내면 또 이게 뭐 중복된다 싶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뭐 한 문제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요. 좀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민사특별법은 뭐 다른 민법 분야와 달리 특별법이기 때문에 뭐 이해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뭐죠? 몇 가지 정도 핵심적인 거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공영상 듣다가 이제 뭐죠?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맨 앞에 돌아가서 민법 총칙부터 다시 반복하셔야지, 귀찮다고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일단 목록 나와 있는데 뭐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2번 적용 범위인데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여기서 2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떼보면 용도가 나와요. 뭐 사무실이다, 뭐 또는 뭐 학원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싸는지 여부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모두 전부가 꼭 주거용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거용 건물이지만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메뉴에 난데, 자, 전세 계약을 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이죠. 그때는 주택일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데, 첫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또 두 번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먹고 자고 쌀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개정을 해가지고 우측에 참고 조문이 나와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법조문을 읽어보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이 LH공사 토지주택공사이거나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차인인 법인이 LH공사거나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도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되 어렵다면 안 읽어보셔도 돼요. 넘겨보시면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1번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묵시갱신 제도가 인정이 돼요. 요거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좀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기가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또는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임대인이 나가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요. 또 임차인은 만료 전 1월까지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요게 주택임차권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고요. 임대인에 관한 요건과 임차인에 관한 요건이 달라요. 임대인은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만료 전 1월까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법정 갱신되면 이제 존속 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 되냐면 2년이 돼요. 근데 2년이란 이 기간은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 2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만약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굳이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재계약하지 마세요. 재계약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된 거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재계약하게 되면 다시 계약한 것이니까 또다시 그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준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3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넘겨보시면 대항력의 요건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지만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첫째, 주택을 인도받고 둘째,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갑은 전입신고에서 우측에 쭉 어떻게 해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주민등록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는 보호법은 전입신고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하면 이길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만 하면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요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생각하려면 지번과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는데 첫째, 뭐가 정확하면 되냐면 주민등록이 정확해야 되는데 뭐가 정확하면 되냐면 첫째,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는 정확히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뭐는 있는 거예요? 대항력은 있는 거예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달라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정확한 거고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면 뭐만 정확하면 되냐면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요. 동호수는 틀려도 상관이 없고 동호수는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주 극히 이례적인데 교재에 판례 넣어놨는데 만약에 문패에 붙어있는 지번하고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다세대 주택 문제인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반지하가 등기부에는 지층으로 나와 있는데 문 앞에는 101호 이렇게 붙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뭐가 정확한 거냐면 등기부상 지번과 동호수가 정확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문패에 나와 있는 대로 101호 이렇게 전입신고했다가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하고
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이때는 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이 정확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과 등기부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데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라면 대항력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면 대항력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주민등록이 불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말소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말소를 시켰다라면 그때는 뭐가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측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넘깁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434페이지에 대항력이 나오는데 1번 양수인에 대한 강의, 집주인이 받겠죠.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인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면 돼요.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 다음 우측에 제3자에 대한 관계는 결국 경매에 관한 문제인데 좀 이따가 제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에요. 자, 원래는 굳이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법 액면 그대로 따진다면 이제는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FM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세입자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가지의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도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으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개의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만약에 전입신고도 하고 주민등록됐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했다면 아직 전세권은 뭐죠?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권리가 뭐죠? 전혀 별개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또 판례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판례 기본적인 내용은 뭐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 판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오시면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차임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보시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긴 못하는데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전세권에서 말씀드렸어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요. 또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8페이지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증금을 뭐로 전환하려고 하냐면 월세로 전환하려고 해요. 이럴 때 일정한 뭐죠?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월세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의 1호를 보시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퍼센트냐면 현재 1할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보시면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배수인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몇 프로냐면은 1.75%죠. 그죠? 지금 좀 이번에 3월 달에 뭐죠? 떨어뜨렸어요. 1.75%고 배수가 몇 배냐면 4배거든요. 그럼 곱하면 몇 프로가 되냐면 7%가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3월 중순 현재는 10%와 7% 뭐가 낮아요? 7%가 낮으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해요? 7%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회수해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조문이 많죠. 넘겨보시면 요건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한 자가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뭘 받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요. 2번 임대차 존속 중에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 절차에서 지위가 나와 있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사례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례도 여력이 된다면 뭐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죠? 첫 번째 사례 중요합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경매가 되면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뭐 받지 못해요?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받는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이죠. 그죠? 이 아파트를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하려고 해요.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요 맨 앞에 을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에요. 뭐 큰 금액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괜찮은 집이구나 해가지고 갑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지금 얼마냐면은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까지 했어요. 근데 종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계약서 달래요. 근데 계약서를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정 일자를 못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니까 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병 앞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갑이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뭘 받았냐면 확정 일자를 받았다. 그죠?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요. 시험 문제 조금씩 변형돼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주로. 자, 이러고 나서 요 병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두 번째, 갑 주택 임차권 소멸되나요?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소멸되는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누구하고요? 을하고 비교해야 돼요. 따라서 을보다 뭐죠? 늦었기 때문에
갑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자, 소멸이 됐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배당을 받아야죠. 자, 배당 순위는 등기된 권리는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이니까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에 안 드셔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의 이제 마지막으로 갑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확정일자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보증금 얼마 날리게 됐어요? 3억 날리게 됐죠. 얘가 지금 저당권이 5억이라면 실질적으로 받을 돈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요 갑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빨리 을한테 500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5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이제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이 누가 되냐면 병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이 3억 원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되냐면 전액을 경락인에게 돌려받으면 돼요. 까지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합격하시면 큰일 나요. 집안 들어먹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요거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아파트입니다. 주택이에요. 자, 갑이 맨 처음으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또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갑이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실제로는 요 사례도 요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조금 변형됐을 뿐이에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을 저당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요. 다만 갑의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빨리 주민등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임차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면 경락인한테 전액을 반환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FM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꼭 소멸 안 되느냐? 갑이 살다 보니까 굳이 뭐 아파트가 경매되고 신경이 너무 쓰여요. 그래서 나 그냥 돈 받겠다라고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해요. 규제 보시면 양가로 2번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가? 있어요. 뭘 선택하면요?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면 경매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배당을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배당 순위를 생각해 볼게요. 1순위가 누군가요? 을이 1순위죠. 확정일자 기준하니까. 2순위가 오히려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임의로 배당을 선택했는데 돈을 다 받고 보증금이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배당을 선택 안 했다면 어차피 뭐 되지 않았을 임차인이에요? 소멸되질 않았을 임차인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 잔액은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해는 안 봐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더 나갑니다. 요 아파트가 또 경매가 됐어요. 2차 경매가 된대. 요랬을 때 요 보증금 잔액을 가지고 또다시 요 갑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2순위로서 배당받는 순간 우선 변제권은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손해보느냐? 손해는 안 봐요. 어차피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가로 3번 해가지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 절차에서 지위는 요 사례를 말하고요. 이 사람은 뭐 받지는 못해요? 우선 변제 받지는 못해요. 다만 잔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 해가지고 이제 진하게 써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 자, 교재 우측에 이제 판례까지 다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판례 중에서 먼저 하나를 먼저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근데 요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했고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요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큰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뭘 받냐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이 뭐죠? 승계하도록 지위를 행사하도록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안 갚으면 누가요?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례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는 바람에 작년에 주택임대차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은행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누구는요?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되면 요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돈 받는 게 장땡이니까 돈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해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개정된 상황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번 임차인은 전세권과 달리 강제 경매를 하고자 할 때 임차주택을 명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되고요. 3번 소액보증금에 보호해가지고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건은 보증금이 일정의 범위 어쩌고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금액이 나와 있고 제가 우측 하단에 이제 박스로 정리해 놨는데 요 금액을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 지역만 기억해 두시는데 9,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3,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그죠? 자,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 이하요? 9,500만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요?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데 맨 밑에 이 소액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원룸이다 그러면 각각의 원룸이 다 뭐가 돼버려요? 소액 임차인이 돼버리면 이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만 더해보더라도 거의 그 원룸 건물 가액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몇 분의 몇은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2분의 1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다 번해가지고 만약에 원룸에 사는 사람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살림을 차렸다면 그 사람은 한 가족으로 봐가지고 공동 생활하는 것으로 봐서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때는 보증금을 합산해서 따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6조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와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임차권자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급하게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이사를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사 가게 되면 그동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따라 넘겨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1. 신청권자가 나오는데 모든 주택 임차인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가고 싶은 사람만 신청하는 거예요. 1.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관할법원이 되고요. 3번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4번 효과입니다. 기본 효과는 뭐예요?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원래 순위대로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나번인데 이사 가게 되면 집이 비잖아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임차인이 있고 그 사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제7절 해가지고 주택임차권의 승계제도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뭐는 없냐면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다가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뭐는 넘겨준다고요? 주택임차권은 승계시켜주겠다는 제도예요. 요거는요. 주택임대차에만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 없고요. 민법상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 없고요. 전세권에도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왠지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뭐에만요? 주택에만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만약에 사망했는데 아무런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안 산다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임차권 승계를 받고 싶지 않다면 나번해가지고 1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 출제가 되면 중복 출제거든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모든 업무용 건물,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정하고요. 그 일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하게 돼요. 현재 지금 좌측 맨 밑에 있지만 서울특별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얼마냐면 4억이에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5천에 월 400이다 그러면 뭐 굉장히 뭐 비싼 상가도 아니죠. 뭐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이기도 한데 우측에 박스에 제가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400 곱하기 100 하면요 4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면 4억 5천이 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죠? 민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뭐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항력의 취득 요건인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세무서장으로부터 등록사항 등을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는데 넘겨보시면 7가지 나왔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4절 보증금이 환수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뭐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무서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드밀면서 확정일자 해주세요 라고 해줬을 때 세무서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확정일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하시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안 해주면 나는 민법이 적용되는 사람이구나,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포함해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소액 임차 보증금을 보장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월세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집니다.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측 박스 보시면 서울 지역이 얼마입니까?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200만 원까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500에 월세가 70만 원 이렇게만 되더라도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버려요? 7,500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가는 뭘 가지고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죠.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이니 이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니 무엇과 똑같아요? 주택 임대차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뭐가 있냐면은 환산 보증의 금액이 넘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죠? 민법이 얘기죠.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래도 낼 만한 건 뭐냐면 6절 존속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출제하고 있냐면 존속기간에서 출제하고 있고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 존속기간에서 낼 거예요. 만약에 존속기간에서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손에다 장을 지져드릴까요? 아니면 뭐 강의 끝나거나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동영상에다 빤스 입고 뛰어다니까 그죠? 아무튼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일단 최단기간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이 돼요. 다만 우측에 보시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계약 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은 민법상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개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했어요. 그럼 뭐가 적용돼요? 민법. 근데 그 사람도 뭐는 요구할 수 있더라고요? 5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총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 8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8가지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주 헷갈리게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다 표시해 드릴 텐데 틀린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1호 임차인이 3기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3기를 뭐로 바꿔서요? 2기로 바꿔서 내놓으면 X예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짓은 안 할 것 같고 2호는 특별한 것이 없고 3호 중요한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3호에서 바뀐 게 뭐냐면요. 합의라는 말이에요. 합의를 만약에 일방적으로 그럼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탁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호는 바꿀 게 없고 5호인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고의 또는 뭐가 필요해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로 바꾸면 틀리겠어요?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경과실하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중과실과 과실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몇 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6호 바꿀 게 없고 7호가 중요한데 7호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그럼 바꿀 게 나왔어요.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로 하면 X가 되냐면 전부 또는 일부 하면 뭐가 돼요? X가 돼. 이것도 몇 번 나와요. 너무 치사하죠. 그죠? 그 다음 개정된 사항인데 제가 밑줄 쳐놨어요. 이게 출제될 수 있는 거죠. 가본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그러면 요 구체적으로 고지를 언제 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야 되는 거죠. 뭐로 바꾸면요? 체결 후 바꾸면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때는 아무 말 안 했다가 체결한 후에 재건축합니다라고 고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결 당시가 맞고 체결 후는 뭐죠? X가 되죠. 그래서 요 총 4가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고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 아주 헷갈리게 내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러 간 날 아침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무기로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정갱신 제도도 인정이 되는데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인데요. 증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9를 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인 거예요.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8절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죠. 그죠? 일단 12조하고 시행령을 넣어놨는데 현재 시행력이 몇 프로를 넘지 못하냐면 1할 2%에서 12%를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준금리가 1.75%고 곱하기는 몇 배냐면 4.5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7.875네요.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상가의 경우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몇 프를 넘지 못해요? 7.875%를 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